예, 방금 소개받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재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 이제 국회 적정기술 포럼이고, 세부적인 주제가 기후변화 시대의 스마트 ODA를 위한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후변화 시대와 관련이 있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제 원장으로서 제가 패널 사회를 맡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의 아주 훌륭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영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비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의 어떤 스마트 ODA를 위한 과학기술이 나가야 할 어떤 비전, 국가 비전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안성훈 서울대 교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네팔이나 이디오피아에서 했던 활동을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이제 김용주 우리 GTC 부장님께서는 ODA, 녹색 기술 ODA의 어떤 촉진제로서 이제 국제 협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분의 패널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 의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우리 권하열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김성규 국제협력관님 모셨습니다. 김용수 한양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현재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장수영 우리 포항공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적정기술학회 전 회장님을 맡으셨죠. 그 다음에 외교부에 이제 조영무 개발협력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대략 한 6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오늘 세 분의 발제를 듣고 이제 의견이나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권하열 원장님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권하열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정말 귀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남이 보건 안 보건 참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적정기술학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가 또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간단히 우리나라 ODA 현황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 1월 13일 날 발표된 정부의 ODA 전략이죠. K 뉴딜 글로벌화 전략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어서 제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대학에 2년간 학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봤던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간단히 제 제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6.25 전쟁에 아주 어려운 그 시절을 지내면서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경제 발전이 되면서 2010년에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회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1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ODA의 이 규모의 증가율은 전 세계 1등입니다. 11.9%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2019년 현재로 보면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GNI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ODA 지출에 대해서는 0.15%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OECD, DAC의 평균은 0.3%가 되어 있고요. OECD의 목표치는 0.7%입니다. 적어도 OECD, DAC의 평균만 따라가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다시 2배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OECD 그 여러 가지 이런 ODA를 하는 데 있어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25억 불이 넘는 그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투자가 되는 지역은 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전체의 반 정도가 아시아에 투자가 되고 다시 그거의 반 50%는 아시아, 25%는 아프리카, 나머지는 중남미 등등의 나라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개의 나라가 있다면 베트남과 에티오피아, 그리고 몽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그 분야별로 보면 사회 인프라가 13억 불이고요. 경제 인프라가 11억 불, 그 다음에 산업 부문이 2.5억 불 정도 되는데요. 사회 인프라의 교육과 보건이 굉장히 비중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K 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지난 1월 13일 날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K 뉴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K 뉴딜 한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수출 산업화 시키자. 그래서 그린 뉴딜 하면 거기도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각각 큰 사업이 4개씩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 전체로 보면 그린 뉴딜은 목표가 그것입니다. 해외 수주를 지금보다 2019년보다 2배로 올리자. 디지털 뉴딜은 수출액이 1,800억 불이었는데 디지털 부문이죠. 그걸 2,500억 불로 늘리자. 25년까지 그렇게 하자. 이런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발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용 이사장께서는 큰 방향 말씀하셨고 그 이어서 두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 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갖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또 김영주 박사님께서는 이 녹색 기술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적정 기술이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적정 기술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적정 기술 자체를 우리가 산업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K-뉴딜에서 얻어진 많은 디지털적인 자산, 그 그린 뉴딜에서 얻어진 경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걸 산업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5,000불 이하의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2012년 말부터 2년간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그 전기 컴퓨터 공대 학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그 LG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재밌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시내에서 약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산타페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름이 재미있죠? 산타페입니다. 그곳에 그 우물 사업을 하고 그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야말로 포장도 안 돼 있는 곳인데 상당히 재미있게 하고 그것을 그 마을이 자립화하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상당히 여러 매체에 소개도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ODA가 단순히 민간 부문에 하는 경우도 단순히 그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얻어진 교육된 사람들이 그 회사에 일종의 그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엔지니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잘 연계된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제안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상당히 그 특별한 지역이긴 합니다. 아프리카 50개국 중에서 아프리카 유니온의 그 본부가 아디스아바바에 있고요. 아디스아바바 자체는 인구 한 700만쯤 됩니다. 근데 그 도시만 빼고 나머지들은 거의 10만 명 이하의 도시들이 굉장히 지역의 큰 도시도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전기에 문제가 있고 단수의 문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디스아바바는 거의 UNECA 일종의 유엔의 그 아프리카 본부가 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의 발표가 적정 기술과 기술 협력 이렇게 본다면 적정 기술과 같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대상 자체가 일종의 시외 또 시골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고 그런 부분은 무상원조로 가되 거기서 우리가 수출 산업화하고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도움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이런 수원국이라 하죠. 원조를 받는 나라들로서도 대도시들은 상당히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런 상당히 고급 하이테크를 이용해서도 협력과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열 원장님은 하여튼 이 적정 기술 이런 거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면서 또 이제 아디스아바바 공과대학이라 그러셨나요? 거기서 또 이제 방문 교수를 또 하셔서 상당히 현실감 있는 그런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K 뉴딜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의 구축 이게 이제 2023년도까지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 계획들과 그 기후변화 시대의 스마트 ODA를 위한 과학기술과 이렇게 잘 결합을 하면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제 그 소규모 기술로만 제한하지 말고 또 도시형 적정 기술, 또 어떤 규모가 큰 또 비즈니스형 적정 기술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면서 투 트랙으로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그러면 두 번째 연사분 우리 김성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제 국제협력관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안성원 그 교수님이 발표하신 많은 그런 케이스들은 제가 알기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구촌 기술나눔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규 우리 협력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리시죠? 제가 여기 국제협력관으로 온 게 거의 이제 3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 OD에 대해서 특별한 인사이트를 이 자리에서 제공해드리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업무 보고를 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개념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포럼에 오게 되어서 제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앞으로 어떻게 OD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시사점을 얻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발제자 분들이 제안해 주신 발제하신 내용들도 상당히 균형 잡히고 저한테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고요. 적정기술학회와 아마 그 GTC는 그 우리 부가 ODA 사업을 할 때 좋은 그 파트너가 될 그리고 현재도 파트너인 기관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미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차피 전 세계적인 방향성이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에 의해서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제시되어 있고 우리 부는 또 R&D를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추진 전략이라는 것도 4월에 이미 마련이 됐습니다. ODA 분야에서도 외교부와 함께 ODA 발전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미 수립을 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가 함께 추진을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에 따라서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ODA는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요. 과기정통부를 보면은 과기정통부에서 ODA가 있긴 한데 총 금액이 196억 정도더라고요. 다른 부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그 금액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기후기술 분야의 ODA를 추려내니까 25억 정도 됩니다. 그 비중이 12.6% 정도 되는데
전반적인 그 트렌드를 보건대 기후기술 분야의 ODA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예산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린 뉴딜 ODA 확대의 방향으로 정부는 가고 있긴 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지원금 이런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압박을 정부가 받고 있기 때문에 ODA 예산 자체를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그 예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기정통부는 이제 그 과학기술 그리고 ICT 부분에 있어서의 특화된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개독을 지원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되고 본연의 업무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의 성과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더 그 스마트한 ODA가 될 수 있도록 기후기술 ODA 표준 모델을 확립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부처 융합 사업 이런 것들 R&D에서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ODA 분야에서도 과기정통부만의 ODA보다는 관련되는 부처의 역량을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ODA가 진행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많이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국제기구 그리고 오늘 또 발표하신 GTC와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ODA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규 협력가님 발령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ODA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연사분은 우리 김용수 교수님, 이제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회장도 지금 맡고 계신데요. 예, 토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이제 ODA가 점점 우리가 확대가 되고 될 것이고 또 돼야만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ODA가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준비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기후변화 시대 스마트 OD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망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은 발표를 많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유익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 중심으로 제3세계를 다니면서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는 NGO 단체인 우리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의 경험과 생각을 조금 담아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 시대, ODA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제3세계 나라들을 세워줄 건가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국가 대 국가, 큰 조직 대 조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우리가 참 많고요. 그런 것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6억 명인데 우리가 스마트 이렇게 ICT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사실 전 세계 76억 명 중에 약 40억 명 정도가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요. 심지어 14억 명은 전기도 없이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큰 스케일의 사업만을 바라다 보면 바로 그런 데서 이제 맹점이 좀 보이는 거지요. 이런 얘기를 하기 좀 뭐합니다만은 사실 국가 대 국가 하는 우리 지원이 그분들 제3세계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사실 우리가 100을 투입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돌아갈지가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민간 레벨에서도 이런 그 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ODA 사업을 할 때는 국가 차원의 큰 스케일의 사업과 민간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좀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을 좀 같이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큰 사업들 하는 거 되게 자본과 기술이 가지요. 근데 사람이 못 갑니다. 이게 특히 자이카 같은 데가 많이 하는 건데요. 이 작은 민간 베이스엔 자본과 기술도 가지만 스킨십이 따라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면 바로 그것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우리의 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ODA 사업들을 고민할 때 민간 부분 활성화도 조금 좀 같이 고려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같이 NGO 단체는 저희들이 재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되게 이제 정부의 이런 사업들의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요즘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조금 좀 문턱이 내려가서 활발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안성훈 교수님도 막 적정지에서 활동하고 그러신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파트너예요. 현재 파트너가 없으면 뭐 어디다 했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뿌리도 안 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현재 파트너도 굉장히 잘 일구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민간 베이스로 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파트너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파트너가 저는 제안하기를, 예를 들어 우리가 길게 ODA 사업을 볼 때 교육과 훈련을 같이 담당해 줄 수 있는 파트너 기관, 그게 이제 사실 현지에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또는 고등기관들, 교육기관들, 이런 데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들의 역량도 키워주면서 그들과 함께 사업할 수 있는 이런 민간 베이스 ODA 사업이 좀 자리매김 된다면, 짧게 이렇게 리턴은 좀 안 되더라도 길게 가면서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우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년을 바라보면 나무를 심지만 100년을 바라보면 교육을 심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ODA도 그들의 역량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와 같이 파트너를 일궈가면서 교육훈련과 함께 이 민간 베이스의 사업들을 좀 활성화해 주셨으면 하고 조금 꼭 간곡히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아무리 그래도 사실 국가적으로 자금자금한 사업을 다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사실 밀레니엄 시대 도래가 되면서 제프리 삭스가 밀리언 빌리지 프로젝트라는 걸 했습니다. MVP. 지금 그 평가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 안 좋은 평가가 같이 있지만, 사실 저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이고, 그 유엔 사무총장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를 창출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민간 베이스에 의미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구어서, 저는 그걸 그냥 SVP, Small Sustainable Village Projec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협력을 맺고 있는 아세안 나라들의 시범적으로 한두 개씩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한다면 그 관리도 쉽고, 또 재원이나 또 사람의 이런 것도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어프로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정부가 이거 할 때 이제 관리적인 차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좀 추진한다면 지금 우리가 늘어나는 ODA 사업의 선택과 집중과 함께 민간 베이스 땀을 통해서 그들과 호흡하고 우리의 국위도 선양하고 그럴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 너무 좋은 발제에 이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서 ODA가 간다면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수 교수님이 학교에 계시기도 하지만 또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회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이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런 국제협력,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국제협력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 정부 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만들 때 고민스러운 게 이제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 성과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거를 성과로 잡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그 물질적인 성과가 나는 어떤 뭐 과학기술을 투입을 하고 스마트하고 이제 그런 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실제로 그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고 이렇게 현지의 주민들과 서로 접촉하는 그런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또 이제 국제협력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유연하게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우리 그 토론자분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제 오재학 원장님입니다. 우리 교통연구원에서 또 많은 그 국제협력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오재학입니다. 우리 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는 같은 건물에 있는 친척 이웃사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세미나에 와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쭉 또 읽어보고 오늘 또 발표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기후변화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 적정기술이라는 그런 분야하고 그다음에 ODA 사업을 한때 묶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기후변화 대응과 그다음에 이 녹색 그 기술 분야의 적정기술 그다음에 ODA 사업을 엮으면은 우리나라 이 ODA 사업의 어떤 효율성도 높이고 효과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국이 어떤 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어떤 그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넓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거 이제 오늘 세미나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교통연구원에 가서 과제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은 이 세계 교통 분야의 이 세계를 엮는 프로젝트를 발주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과제를 기획을 좀 해야겠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오늘 좀 했습니다. 특히 우리 안성훈 교수님이 네팔에 가서 하신 그 여러 가지 그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이런 사업들은 그런 정도의 아주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교통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 같은 걸 좀 느꼈습니다. 오늘 그 성경윤 이사장님이 이제 굉장히 브로드하게 굉장히 좋은 기후변화와 한국의 글로벌 협력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ODA 사업을 좀 더 늘려야겠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히 기후변화 기술 쪽으로 그 비중도 더 높여야겠다. 저는 세 가지가 다 지금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 ODA 사업의 어떤 오버홀링을 하는데, 재편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만히 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안성 교수님 뭐 발표 굉장히 재밌게 아주 감동 있게 잘 들었고요. 이게 제가 이제 그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과연 적정 기술이 우리 한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나라도 우리한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측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나름대로 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뭐 수소 에너지라든지 또는 뭐 그린 수소 뭐 분야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들고 제가 오늘 이 적정 기술에 대해서 앉아서 쭉 고민 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역시 적정 기술 속에는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고 이제 자꾸 우리가 기술 이야기를 하면은 스마트 기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 기술에 치우치다 보면은 첨단 기술에 치우치다 보면 사람이 배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그 스웨덴 대사 부인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해놓은 기사를 제가 봤는데 한국의 스마트 시티에는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자체가 개도국에서 필요로 하고, 개도국의 어떤 지속 가능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하는 그런 어떤 적정 기술이 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형주 박사님 녹색기술센터 굉장히 중요한 그 같은데 녹색 기후 기술 프로젝트의 어떤 딜리버리 추진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제안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그 여러 가지 뭐 수요 그 기획하는 단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2050 넷제로를 지금 성공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 프로세스가 그 어떤 장애 요인이나를 극복하는 문제가 똑같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될 거고 저는 이게 지금 개도국의 5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또 사실은 우리나라의 넷제로를 성공적으로 이행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개도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어떤 그 넷제로 탄소 중립, K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동을 가지고 들여다볼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김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저는 앞으로 소위 말해서 5대 사업을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개도국의 어떤 그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는 게 나는 그게 우선시 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는 이제 정책과 기술 그다음에 뭐 재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포함해서 특히 아까 우리 저쪽에 우리 국경 없는 기술협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훈련, 인력 양성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양성이 문제가 돼야 하고 그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라든가 시스템 개혁도 수반이 돼야 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 자체가 어느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융복합적인 접근을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분만 하라고 했는데 조금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겠지만 우리 기재부가 월드뱅크 세계은행에다가 아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린 그로스 트러스트 펀드라고 그 GGTF인가 그걸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욕심 중에 하나는 의욕 중에 하나는 우리 ODA 사업하고 그 월드뱅크에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GGTF 사업하고를 그린 그로스 트러스트 펀드 사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효율성이나 장단점, 단점, 뭐 각자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우리 경제문사회 연구에서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앞으로의 그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ODA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제문사회 연구에서 한번 정책 제안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연구원 우리 오재혁 원장님께서 교통연구원에서도 앞으로 이제 그 교통 기반 ODA 사업에 대해서 또 적정 기술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고 정책 개발도 하겠다 하는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발제자 분들에 대한 뭐 이제 그 조목조목 그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게 뭐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전 세계적인 이슈다 보니까 기후 변화 대응을 축으로 한 이제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제 ODA가 더 강조되고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국제 협력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그 대한민국은 뭐 좀 기술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짧은 기간 사이에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한 나라로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국제 협력이 가능하다. 이제 인력 양성, 교육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동시에 개도국이 또 탄소 중립을 해 나가는데 또 기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패널 토론자로는 우리 포항공대의 장수영 우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영 교수님 국제협력에 대한 뭐 여러 활동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배부르다.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흥분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정 기술이라는 말을 이제 뭐 이렇게 처음에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전하고 다닐 때만 해도 잘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그때도 그랬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상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상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될 리가 없다. 근데 이제, 된다면 참 신나는 일이겠다. 그리고 참, 정말 기쁜 일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던 거였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부처에서 이렇게 남아주시고, 또 그리고 원장님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인문사회 학서부터 우리 학교하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까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어울리는 걸 보면서, 정말 신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꿈을 더 꾸고 싶다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뭘까? 우리가 처음에 이런 꿈을 꿨던 이유가 뭘까?를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우리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인간 위에서 그냥 그것만 있으면 무슨 황금처럼 돈이 되는 거 이런 시장 경제라는 것 안에서 기술이 차지했던 자리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의 기술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단선적이었었는데 우리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보는 이게 그 사람의 삶을 정말 낫게 하는가? 그래서 환경에도 해를 덜 끼치나? 이제 이런 이게 약간 좀 다차원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왕 그렇게 나선 길이라면 조금 더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기술이 어떻게 지금 변화해 왔고 앞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편만하게 공유되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오픈 소스라는 그 기술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또 키워드는 이제 기술 민주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권력처럼 힘 있는 사람들 손에만 있었던 기술들이 그냥 흘러나가는 걸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까지, 총을 만드는 3D 프린터로 총을 만드는 것까지 유튜브에서 비디오가 돌아다니는, 물론 좀 위험해서 그건 막아야 될 정보긴 합니다만 우리가 아마 그 길은 찾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본다면 이 기술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고 그것들이 그저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손에 그 기술들이 손에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자산오보를 봤어요. 우리 정학전 선생님이 그 자산오보를
바라보면서 자기 동생과 자기를 이제 비교하는 그 제자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정약전 선생이나 뭐 정혜경 선생이나 다 같은 그냥 실학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두 분의 큰 차이는 꿈이 달랐더라고요. 꿈이 달랐고 어떤 체제 안에서 어떤 변화를 목민심서나 이런 걸 통해서 꿈꾼 게 정약용이었다면 정약전 선생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그저 하다가 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스토리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인데 제가 스포일러 너무 많이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편만하게 공유되는 기술, 누구나 자기 필요를 자기가 채우는 기술. 과연 그렇게 시대가 가고 있는가? 저는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회사가 파운드리로 바뀌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PCB 회사들이 디자인은 하고 만들어다 디자인만 있으면 자기에게 필요한 디자인만 있으면 그저 인터넷에 그 주문을 넣고 자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PCB, 하나밖에 없는 반도체까지 리스크5 같은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냐. 지금 해오던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해오던 거 그냥 하는데 조금 더 한쪽에 좀 더 투자를 좀 더 해가지고 우리 인문사회 하신 선생님들서부터 전부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술과 인간의 어떤 변화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걸까라는 걸 꿈을 꾸면서 우리가 이걸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야 될까? 결국은 사람이 킨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하고 결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정말 탑스쿨 그런 데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그걸 보면 아마 개도국들의 그냥 빠른 속도로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이라 그러면 개도국에 그대로 아마 이식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꿈꾸는 편만하게 기술이 모든 사람 손에 들어가서 그 손에 든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가 누구한테 힘을 기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결하고 그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이어리스 혹은 뭐 어떤 형태 비디오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 세계에 공유되는 편만하게 공유되는 그런 세상 그런 걸 꿈꾸는 거가 미래가 아닐까 그런 데다 좀 인베스트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욕심으로 오늘 거기까지 한번 꿈을 꿔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적정 기술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흔히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 이제 90%의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기술, 과학 기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양극화되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적정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구촌 사회의 양극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주의자, 어떻게 보면 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뭐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술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는 정책기관들은 아니었는데 오늘 적정기술 포럼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주고 또 아주 주요 부처의 국장님들도 다 참가해주고 계셔서 뭔가가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우리 토론자로 이렇게 딱 모셨는데 오늘의 그 포럼의 주제가 스마트 ODA를 위한 과학기술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고 ODA라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ODA 사업을 총괄하는 곳은 외교부입니다. 예. 외교부의 담당 그 개발협력국장님을 모셨고 우리 조용무 국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조영무입니다. 먼저 적정기술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앞에 발제해 주신 분들과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ODA에 대해서 해안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사실 ODA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라든지 P4G 정상회의 계기에 사실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 분야에서 저희들이 이제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ODA가 정말 중요한 수단이고, 또 ODA를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기여도 확대해 나가고 우리나라의 위상도 점점 높여 나가는 게 뭐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OECD의 이제 주요 공여국 협의체인 다크에 가입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ODA 규모를 상당히 이제 늘려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DA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성장률이 이제 빠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 ODA 규모가 이제 유상, 무상 다 합쳐서 3조 7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이게 OECD 다 기준으로 보면 한 15위, 16위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ODA 규모가 이렇게 계속 이제 늘어나지만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GNI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ODA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이제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정부에서 매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라는 걸 채택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제3차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2030년까지 2019년 대비해서 ODA를 2배 이상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ODA의 규모가 이제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ODA를 정말 전략적으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는 ODA를 총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ODA는 이제 유상과 무상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 유상은 기재부가, 무상은 이제 외교부가 담당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교부도 저희들이 주관하는 기관이고, 각 부처와 기관들이 이제 시행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원조 분야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무상 원조 전략회의라는 걸 출범을 시켰습니다. 3월 30일 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3가지 전략을 논의를 해서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 ODA 전략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과학기술 ICT ODA 전략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그린 뉴딜 ODA와 과학기술 ICT ODA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뭐 보여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사업도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고 있고, 지금 관계부처랑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제 무상 분야만을 이야기했을 때, 그린 뉴딜 ODA가 이제 저희들 총 요구에, 그러니까 저희들 무상 ODA 사업 총 요구의 한 16%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ICT ODA는 한 22.4% 정도 차지하니까, 이게 이제 기재부에 가서 예산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그린 뉴딜 ODA 같은 경우는 저희들 ODA 전체 중에 그린 ODA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맞춤형 대표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 그리고 녹색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총 망라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피포지 서울 정상회의 때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뭐 당연히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개도국의 녹색 회복 지원을 뭐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ODA 비중도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ODA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게 필요하지만, ODA의 이제 질적으로 ODA를 이제 스마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ICT ODA를 활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기부 국장님께서 과기부의 ODA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지만, 근데 순수하게 이제 과학기술 관련 ODA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전반적인 다른 분야의 ODA 사업도 과학기술과 ICT의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그 포션까지 다 합치면은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저희들 ODA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정 기술을 활용한 ODA의 중요성은 뭐 저희들이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린 뉴딜 ODA라든지 과학기술 ICT ODA 전략에도 이제 적정 기술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협력 수요를 저희 고려한 맞춤형 이제 뭐
여기 적정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도 지금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학기술 ICT ODA에는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든지 또 국내 R&D 그 성과 접목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그 개도국의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개도국에 지원을 할 때 좀 지속 가능한 이제 ODA를 하는 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 그 개도국들이 그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ODA 시행기관, 그 다음에 우리 전문기관, 과학기술 연구기관들 간에 좀 연계 사업을 좀 저희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협력국의 이제 인력 양성, 뭐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라든지 정책 결정자 간에 이제 정보 교류의 장도 저희들이 좀 그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영주 박사님께서 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가별 이제 수요라든지, 그다음 우리의 핵심 분야가 조금 매칭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는 뭐 GGGI라든지 GCF 같은 이제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좀 계속 뭐 추진 중에 있고, 코이카의 경우에는 GCF 이제 이행기구 인정이 완료돼서 우리 GCF 사업 수행기관으로도 뭐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민관과의 협력 말씀을 좀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를 맡으면서도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 이 우리 ODA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ODA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 시민사회, 학계, 기업들과 이렇게 좀 이 ODA 생태계를 좀 발전시켜 나가야 우리의 ODA 사업 자체도 지속 가능한,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외교부와 이제 코이카 차원에서도 민간과의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현지 역량 강화의 문제는 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계기에 저희들이 이제 협력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많은 이제 사업 수행하는 기관들이 이제 철수하고 아니면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디지털의 중요성, 그 다음에 현지 역량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뭐 계속 사실 개발 분야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뭐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GNI 비중을 하면 0.15%인데 저희들이 작년 통계를 내보니까 오히려 조금 떨어져서 한 0.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규모 기준으로는 한 15위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NI 기준으로 하면 29개 OECD 다 회원국 중에 25위, 26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절대적인 규모는 늘었다고 하지만 비중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제사회가 우리한테 기대하는 그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ODA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여기 참석해 주신 그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이 좀 그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좀 환기시켜 주시고, 앞으로 우리 ODA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외교부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조영무 우리 개발협력국장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한국 대한민국 ODA의 그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ODA 사업이 이제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고 하는데, 이제 무상은 외교부가 하고 유상은 이제 기재부가 하고, 이제 한국 ODA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그 이제 EU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OECD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그러므로 해서 이제 향후 이게 더 규모가 이제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좀 힘을 실어달라,
이제 앞으로 ODA가 또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제 스마트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 그 가슴에 와닿는 것은 이제 모림지기 이게 잘 되려면 그 생태계가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ODA 그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생태계가 굉장히 여러 기관들이 여기에 지금 부처도 그렇고 뭐 사회단체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태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향후 ODA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패널 6분의 그 아주 귀중한 의견은 다 한번 들었고요. 여기 지금 그 회의장에 또 참석하시는 또 우리 그 주요 인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몇 번 청해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병선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전 차관님 나와 계시네요. 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와서 좀 많이 또 배우고 전체적으로 시각을 많이 좀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승경용 이사장님께서 그 기후기술이라는 큰 관점에서 외교의 큰 틀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안성훈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걸 이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딜리버리 할 것인지를 또 우리 GTC의 김영주 부장님께서 쭉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1년간 이게 ODA를 좀 주목해서 보면서 느낀 사항은, ODA 관련된 데가 굉장히 많구나. 근데 이걸 각자 이제 좀 부분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ODA를 하는데 좀 한계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체감으로 느꼈던 게 이제 부탄에 제가 가서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2개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공기 오염이 너무 심한데 대중교통 이용을 못하니까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위해서 지한테 요청해서 그걸 했는데, 현장 가서 제가 느낀 것은 그쪽 장관께서 직접 현판 시간도 오셨고요. 굉장히 바쁜데 총리께서 저를 또 따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국에 대한 기대도 많고, 그래서 이제 2개의 성공 사례를 스케일업을 해서 국가로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부처만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거기에 이제 GCF가 같이 관여가 돼야 되고, 또 코이카도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EDCF 자금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보고 ODA를 시작을 하면 또 거긴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김영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정기술학과나 국가없는 과학사회처럼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또 같이 관여가 돼야 돼서 NGO랑 같이 연계해야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아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GTC에서 그 딜리버리 사회를 체계적으로 플랫폼을 아까 제안해 주셨는데, 그 해당 국가 입장에서 성공 중인 사례를 전체를 엮어서 하나의 자그마한 사회를 시작한 것들이 국가 전체에 파급하는 효과까지 성공한 사례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 이거 반복해서 다른 나라에 확산시키면, 지금 ODA를 뭐 여러 나라가 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고요. 한국을 인지하는 시각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가서 그 나라의 이제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보면, 한국은 유례 없이 빠르게 성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나라인 것 같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뭔지 우리를 도와줄 것 같다. 그리고 하다 보면 실제 자기네 현장에 인력까지 키워주는 데까지 도와준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저희 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만의 고유한 ODA 모델을 유상부상 합쳐가지고 하나의 조그마한 사례 시작돼서 이게 스케일업 돼서 그 나라 국가에 파급효과되는 사례들을 누적적으로 반복해서 몇 개 보여주면 저는 굉장히 빠르게 좀 확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저희 기업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부탄에. 근데 중소기업이 들어가셨는데 그분들은 이윤 하나도 안 남기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면 주변 국가에 확산시키겠다 그랬는데, 진짜 좀 성공하니까 네팔에서 하겠다고 그러고요. 인도에서도 자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에 성공한 좋은 사례가 그 주변 국가에 확산이 되면서 또 거기에 또 뭐 궁극적으로는 아까 우리
그 K니들의 수출 산업화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채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ODA가 우리 여기 관련된 뭐 여기 외교부 국장님 오셨고 과기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재부까지 합쳐서 같이 좀 하면 포괄적인 그러면서 좀 눈에 보이는 사례를 창출해내는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병선 전 차관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뭐 이미 아까 그 조용무 국장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이 ODA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그 기관이나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협력적 관계들을 잘 구축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예를 부탄에서 이제 직접 사업하신 거를 프로그램 운영하신 것을 경험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뭐 큰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인정이 있고 해서 외국 분들이 많이 좀 우리나라랑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산이고 또 우리의 또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무영 서울대 교수님이신데요. 한무영 서울대 교수님은 뭐 국제협력 그 빗물 관련해서 물 분야 국제협력으로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무영입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자 그리고 6분의 토론자 말씀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베트남 적정기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지금 4년째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다 어떤 철학이나 글로벌 트렌드, 뭐 정책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베트남의 보건소에 세계보건기구 WHO와 함께 공동으로 보건소에 빗물 식수화 시설을 만들어줬더니 1년 동안 운전해보고 나서 WHO에서 과기부 장관님한테 감사의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새로 오신 그 협력관님께 전달해드리면서 많은 적정기술센터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로다가 이제 그거를 드리고요. 이 결과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비용이 좀 적게 드는데 한 커뮤니티마다 식수 문제가 있으니 커뮤니티 하나마다 한국에서 진출한 그 기업들이 하나씩 매칭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주는 식으로 기업의 ESG와 연결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주면서 그 동네의 커뮤니티와 연계를 가지게 한다면은 기업체도 좋고 지역 주민도 좋고 베트남 정부도 좋고 대한민국 정부도 좋은 이런 윈윈 케이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1사1통 원 컴퍼니가 원 빗물 식수화 시설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현재의 물 문제 많은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들이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총집합한 실행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에서도 좀 기여를 해라. 베트남 정부에서는 돈을 내는 것보다도 어떤 정책적인 페이버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급행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해주면서 하면 또 우리 기업체들이 그 돈 낸 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윈윈 케이스를 한번 제안하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우리 센터장께서는 그 상공회의소에 가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을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다 그 과기부에서 적정기술센터를 잘 지원해 주셔서 그 성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된다면은 정부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에서 같이 이런 차원으로 해서 간다면 민간이 그 베트남 정부와 또 다른 우리나라 정부에서 3분의 1씩 대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한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무영 교수님은 뭐 꾸준하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국내외 그 빗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적정 기술 또는 그 사회봉사 공헌 활동들을 쭉 해오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그 이제 적정기술센터 사업의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신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까 우리 안성훈 교수님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우리 한무영 선생님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그 모범적인 또는 성공적인 예들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분야 얘기하면 뭐 스타트업 얘기 나오고, 그게 또 벤처로 이제 성장해서 뭐 유니콘으로 이제 크게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로 확장하고, 또 이제 봉사활동이나 어떤 그 임팩트도 커지고 고용도 가져오는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아쉬운 게 이 적정기술 분야에서는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가 거기에 머물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아쉬운 것 같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이 적정기술 분야 또는 과학기술 ODA 분야의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6분의 우리 그 패널 분들의 이제 그 의견을 들었고, 2분의 어떤 그 이제 전문가분들의 어떤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대략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2021년 국회 적정기술 포럼 기후변화 시대의 스마트 ODA를 위한 과학기술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 세 분의 연사분이 어떤 크게 보면 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포용국가로의 발전, 이런 이제 비전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분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각국 현지에 가서 하는 아주 그 놀랍고도 성공적인 그런 적정 기술의 어떤 적용 사례들, 이런 걸 또 말씀해 주셨고, 이제 또 우리 GTC라고 녹색기술센터에서는 이제 그 스마트 ODA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예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그 P4G 그 기후 환경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P4G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구촌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 이제 개발도상국가, 또 이 나름대로 뭐 선진국이라고 할까요? 중진국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의논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회의 마지막에 어떤 서울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녹색 회복을 통한 이제 코로나 위기의 극복이라든가, 또 개발도상국의 어떤 녹색 성장과 탄소 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우리 기후변화 시대의 스마트 ODA를 위한 과학기술 포럼의 내용과 상당히 맞닿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세 분의 연사분과 이제 6분의 어떤 패널 분들이 오늘 귀중한 시간을 이제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중앙부처의 이 담당 국장님, 제가 알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바쁘신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국회 적정기술 포럼에 나와 주셔서 이렇게 또 의견 내주시고 또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적정기술 하면, 기술 들어가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이제 어떤 그 우리 국가의 그 경제사회 정책을 만드는 어떤 싱크탱크의 이제 원장님들이신데, 대개는 기술 들어가는 포럼에는 잘 안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적정기술 포럼에 또 귀중한 시간들을 또 내주셔서 같이 토론을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 이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전문가분들
이렇게 끝까지 포럼에 남아주셔서 지켜봐 주시고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적정기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